안녕하세요. 어, 충남대 한자문화연구소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재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날씨도 굿인데 이렇게 많이 그래도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잠깐 여기 자리로 옮겨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조금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시 전공입니다. 그래서 한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땄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제 한문학 전공이라서 번역과 연구 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리타분한 일을 하고 있는 젊은 사람이긴 합니다. 그래서 한문학 자체가 굉장히 좀 관심이 없는 분야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공부를 꾸준히 하다가 이제 요즘 하고 싶은 일들은 이렇게 지역 주민과 아니면 지역의 어떤 문화, 가치 이런 것들을 잘 알려드리는 그런 입장, 잘 홍보해서 컨텐츠를 좀 발굴해서 지역 사회에서 좀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관심이 갑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이렇게 보령 지역에 와서 제가 이제 한 10년 전에 연구한 논문인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대중들께 말씀드리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감회가 있고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잘 천천히 쉽고 유쾌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너무 잘 아는 영보정과 충청 수역이라서 이 지역은 향토학자분들께서 너무 대단한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역 사회에서 옛날 문헌이나 이런 걸 연구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제 입장에서 문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좀 한시의 가치, 낭만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선 충남대에서 공부하고 제가 대전 출신입니다. 그리고 제가 집이 서천입니다. 서천에 시골집을 하나 3년 전에 샀는데 아주 조그만한 80년대 지은 쓰러져가는 집을 하나 샀거든요. 그래서 저도 도연명처럼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전원 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충청의 내륙 지역에 옥천이나 뭐 금산이나 이렇게 좋은 곳들이 많아서 대전의 공주 이런 가까운 데를 돌아다녀 봤어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해보시잖아요. 농사도 짓고 하고 싶어서. 그런데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저는 서해안을 좋아하는 거예요. 서해안의 이 낭만과 석양과 이런 그 넓은 들판 이런 거에 너무 이미 매료가 되어서 서해안이 참 좋구나. 그래서 알게 모르게 어떻게 석양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쪽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 오천항에 쭈꾸미를 잡으러 갔다가 너무 오천 지역의 석양이 이쁜 거예요. 근데 여기를 찾아보니 제가 한문학 전공이니 수영성 자리, 영보정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2013년 정도에 이거를 한국연구재단에 신청을 해서 나 이거 지원비 달라. 내가 논문 한번 써보겠다. 지역학을 하겠다. 그래서 쓴 논문이 지금 여러분께 나눠드린 논문이에요. 그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되는 돈을 받았지만 그래도 자료를 모으고 해서 영보정과 충청 수영이 이제 저의 첫 충청 한문학의 그 지역학 연구의 첫 발을 디딘 그런 연구 결과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부끄럽지만 이 논문이 벌써 10년이 됐지만 그 지역 분들께서 꼼꼼히 그래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서 여기 이제 복사물로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발표할 거는 그걸 요약하고 그리고 제가 이 지역에서 문학 작품 한시나 뭐 기문이나
문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시인과 명망 있는 그런 작가들이 옛날에 써놓은 한문학 작품을 한글로 번역하고 그걸 이제 설명해서 의미부여를 한 그런 것들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오늘 발표하게 될 줄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저도 너무 오늘 흥분이 되고 또 그 사이에 너무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저 문학을 전공하는 문학도로서 그 문학적 가치,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오늘 한시를 많이 접하지 않으셨을 텐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한시를 너무 좋아해서 한시를 전공한 거거든요. 너무 이 낭만과 어떤 이런 한시에 주는 기품이 있고, 옛날 지금 상상해 보면 영보정이 생겼던 그때 지었던 한시가 500년 전에 지은 시예요. 근데 그 작품이 지금 우리가 그곳에 가서 똑같은 장소에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공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한 매력이 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듣고 제가 이제 그 중에서도 조금 굉장히 좀 좋다라는 시만 오늘 10편 정도만 같이 읽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지역에 사셔서 혹시라도 알고 계셨으면 다행인데 또 혹시 모르신다면 아 저런 뜻도 있구나 하고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럽습니다. 여기 영보정을 가까이 두고 살고 계신 우리 주민분들도. 네. 자, 그래서 너무 제목이 거창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번역 사업을 요즘에 추세가 그래요. 지역 글로컬 대학 뭐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에 대한 관심, 지역 문화 콘텐츠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공자가 옛날에는 한양 사람, 경기도 사람, 내노라는 아주 높은 유명한 사람만 연구했지만 요즘은 저쪽 호남, 영남 모두가 다 그 지역의 인물들, 그 지역 인물들이 향토해서 어떻게 주민들과 살아갔는지, 그리고 그 지역의 옛날의 경관이나 뭐 승경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런 권역별 협동 번역 사업이라고 해서 국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거점 연구소에서 이렇게 한국 고전 종합 DB라는 요런 데에 제가 번역한 책들을 올립니다. 그래서 권역별이라고 하는 것은 호남, 영남, 뭐 충청, 저는 충청 권역별 협동 번역 사업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일이 이 지역에, 여기 보면 전국에 내노라는 경북대, 고려대, 단국대, 부산대 이렇게 쭉 있으면 제가 연구하고 있는 연구소에서 현재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역 사업들은 주로 충청 지역의 인물에 관련된 문집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인 문집 번역을 하고 나면 그 지역 사회에 끼친 영향과 어떤 문화 콘텐츠, 원천 소스를 제공할 수 있는 데에 이제 기여해야 된다. 이러한 목표하에 지금 제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구원이 5명이고 1년에 5책, 문집 5책 정도를 번역하고 발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관련 문인 문집 번역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다. 이런 걸 이제 소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쪽에 내포 지역의 권역까지 저희가 아직 손을 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이쪽에 보면은 남당 한원진 선생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고명하신 분이 많지만 문집이 너무 방대하고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아직 저희 이 소수 연구원으로서는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아직 못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륙에 주로 뭐 충청 안에 있는 대전 진잠 공주 이 지역 관련 인물들을 좀 주로 했는데요. 예를 들어 그렇게 우선 번역을 못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 번역팀이나 제가 연구자로서는 문화원이나 지역 관계 기관에서 투자를 해서 지역 인물을 또 번역하는 사업을 또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당진문화원에서 연헌 이의무라고 오늘 여러 번 나올 텐데요. 연헌 잡고라는 책 한 권짜리 아주 짧지만 이걸 손을 대고 있지  이쪽에 달려들어서 번역 완간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하는 일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분야기도 하고 논문 안에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충청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서해안 일대와 공주 내륙 일대랑 두 군데로 나눠질 수가 있거든요. 연구 분야도 좀 그렇게 결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청도에 금강문화권 그리고 내포문화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포문화권은 옛날 이제 홍주목에 속했던 이런 여러 군현들, 여기 서천면천 이렇게 해서 보령이 이렇게 있죠. 이 지역이 홍주목에 속하는 군현. 지금 이제 여지도서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학자에 따라서 이 내포가 어느 권역이냐가 조금 의견이 다른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게 이제 내포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로 보면은 이 안쪽의 내륙이랑 공주목을 중심으로 한 안쪽이랑 여기 이제 경기도 밑으로 해서 이쪽 서해안 일대 여기 서천까지 보령 서천 요렇게 요 지역이죠. 그래서 요 가운데에 있는 뭐 오서산, 가야산 이런 그 산을 경계로 좀 나누어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태어나기는 여기 어디 대전 어디 근교에서 태어났는데 저는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 집이 여기 서천에 여기 마서면입니다. 석양이 너무 이쁜. 네,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굉장히 저랑 같이 이 서해안의 이런 갯벌과 석양과 이런 것들을 문학 작품 속에서 찾아서 보면 굉장한 희열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 이런 얘기 여기에 이게 소개드리는 이런 뭐 여기 그 영보정의 충청 수영에 관련된 이런 지리적인 뭐 찬탄이라고 해야 될까요? 경승이 너무 아름답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 여기 이제 우선 여기 택리지는 이쪽 지역에서 내포가 가장 좋다라고 얘기한 걸로 유명한 글이죠. 이 내포 지역이 왜 그렇게 좋냐? 그냥 좋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중환 같은 경우는 택리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포 지역이 가장 그 가운데 보령의 산천이 가장 훌륭한데 고을 서편에 수군 절도사의 군영이 있고 영안에 영보정이 있다. 이 지역의 호수와 산의 경치가 아름답고 활짝 트여서 명승지라고 부른다. 네, 이게 문헌의 내용을 저는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라서 저도 내포 지역의 누적 연구를 하고 싶었는데 왜 영보정을 꼽았는가 이런 근거로 인해서 이쪽 서해안에서는 영보정이 최고 절경이었구나 라는 문헌을 근거로 해서 제가 이제 여기 지역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이제 곳이고요. 자, 또 서해안이 또 주목받을 수 있는 옛날 그러한 그 관례를 좀 보면요. 공주목에 이제 충청가명이 있었는데 이쪽에 이제 관찰사가 이 정사를 한 번씩 순찰하면서 보죠. 그러면 공주목의 그 가명에 있던 관찰사가 왼쪽으로 한번 순행을 돌기도 하고 오른쪽으로도 순행을 한번 돕니다. 그래서 이제 사학계에서 나온 논문에서 좀 정리를 한 건데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돈다 하면 공주를 출발을 해서 부여, 논산, 서천, 보령, 홍성, 태안, 서산, 당진, 예산 이런 코스로 돌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문헌의 일기에서 나오는 순행 그 지역인데요. 좌순행으로 하다 보면 왼쪽으로 공주의 왼쪽으로 돌다 보면 내륙으로 돌죠. 이쪽 청주, 음성, 중주, 대천, 단양 이쪽도 굉장히 산수가 좋죠. 그렇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굉장히 유명한 명망 있는 문학가나 시인들은 이쪽 지역에서도 특히나 홍주 목사로 오기를 굉장히 바랬어요. 왜? 저희랑 똑같은 거죠. 같은 관광지라면 관광은 아니더라도 내가 부임해서 가는 부임지로는 홍주목을 가고 싶은 거예요. 조금 더 경치도 좋고 또 시인이 풍류나 어떤 낭만도 즐길 수 있고 물산도 풍부하고 이런 배경에서 홍주 목사로 오기를 굉장히 선호했다라는 그런 기록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랑 똑같은 것 같아요. 예, 저도 바다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그 홍주 목사로 오기 좋아했던 이런 문화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홍주 목사로 온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몇 명만 들어본다면 지봉 이수광, 허균, 이의무, 이행, 그 다음에 덕수 이씨 가문은 대대로 왔어요. 네. 그래서 뭐 자기가 약간 정치적인 불우함을 느낄 때 응거하기 위해서 시골행을 택해서 아주 낮은 관직을 청해서 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이렇게 소개해드린 이 사람들은 한시사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학 작품을 아주 잘 지은, 시를 잘 지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문학적인 어떤 시적 역량도 굉장히 대단했는데 이러한 어떤 풍토나 이런 것들의 소스로서도 이 지역을 굉장히 좋아했고 선호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홍주목에 대한 그런 내포 문화가 형성이 진작부터 되었다. 그리고 홍주목은 그 지역의 중심이지만 여기에서 이 보령이나 서산, 태안 저쪽 이 내포 지역을 전체를 다 관할하기 때문에 같은 문화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당진에 있는 좀 전에 나왔던 덕수이 씨 용제 이행의 무덤 묘역입니다. 당진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의무가 홍주 목사로 오면서부터 이 당진에서 은거를 하고 여기서 대대로 덕수이 씨가 이제 집을 짓고 전장이 있어서 여기에 이제 이런 가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무가 이쪽 지역에 많은 기록을 남겼으니까 이렇게 무덤을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충청수영성입니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복원이 돼서 그 실체가 좀 많이 드러나서 관광도 많이 오고 굉장히 보기 좋게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기록으로 보면 규모가 굉장히 컸던 충청수영이었죠. 네, 생각보다 뒤늦게 이게 복원 정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전라도 가면은 이순신 장군 전라 자수영 우수영 막 잘해놓고 성터 다 해놓고 거북선하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충청인이기도 하지만 이쪽에 충청의 옛날 역사 문화나 한문학 같은 이런 문화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발굴이 안 된 편이에요.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가 지금 공부한 지가 한 30년 정도 조금 안 됐는데 보면 이쪽의 전문가로서 좀 역할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이런 게 굉장히 더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충청수영뿐만 아니라 이제 홍주목 공주목 관련 아니면 다른 지역도 이게 굉장히 많은 문화가 역사 문화 이런 콘텐츠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 지역의 독자적인 어떠한 그러한 문화들이 많이 좀 소개가 되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영보정이 이런 안에 옛날 기록에는 진율청, 장교청 뭐 이런 영보정뿐만 아니라 능어가 고소대, 망해로 여러 건물이 있었다라는 옛날 기록을 그냥 소개해드리고요. 지금 현재 모습이죠. 네, 굉장히 멋지고 잘 정비가 되었지만 이제 여기 옛날 모든 모습이 다 복원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여하튼 이 안에 있었던 여기서 예전 모습의 터는 복원이 잘 됐는데 여기에서 바라보면서 지었던 어떤 문학적인 작품들이 그때 그 사람들이 지었던 장소 저희가 가봤을 때 얼마나 또 비슷할까 이런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그 영보정의 연유기에서 다산정약궁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호수, 바위, 정자, 누각의 뛰어난 경치를 논한 사람 반드시 영보정을 제일 으뜸으로 꼽는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의무가 이제 연원 잡고 문집에서 기문을 쓰는데요. 영보정 기. 이 기문은 한문학 분야에서 어떤 누정에 대한 전반적인 건립의 상황, 그 다음에 배경, 그 다음에 의미,
그리고 누정에 그 이름을 붙인 어떠한 근거,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 수 있는 그러한 글입니다. 문학 작품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고증도 잘 돼 있는 그러한 글인데, 이 기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영보정이 언제 처음 건축되었는가는 이제 제가 좀 거기까지는 관심을 못 가졌지만, 여하튼 이 시기에 이 기문에 보면은 여기 영보라고 이름을 한 이유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습니다. 왜 영보정이라고 했는가? 길 영자에 지킬 보자예요. 길이 지킨다. 길이라는 것은 길이 아주 오랫동안 영원히 지킨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정자의 이름을 붙인 그 의미는 이 기문에 의하면 충군 우국의 뜻을 붙였다라고 이 의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군, 우국, 여기가 이제 수영청 안에 있는 정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라에 대한 국가의 방비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토, 안보, 이러한 의미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덧붙여서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그 다음 글에 나오는데요. 영보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토록 지킨다. 도대체 뭘 지킨다는 말이야? 뭐 땅을? 나라를? 뭐를? 이 수영청을 지켜? 그거보다 더 고차원적인 의미나 가치를 부여하는 게 문학가들의 일이거든요. 그냥 기문을 쓰면 단지 사실만 서술할 뿐이지 뭔가 이것을 굉장히 뜻깊게 하는 게 좀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기문을 쓰면서 이게 이제 이 의무가 뜻을 더 덧붙여서 그 가치를 부여한 거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이제 감사허공이라는 사람이 이제 공주에서 와서 관찰사가 돼서 바로 옵니다. 그러면 새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행을 하면서 새로운 관찰사가 왔으니 잔치를 열면서 기록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기문을 지으라라고 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 감사가 와서 같이 즐거워하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내용들은 즐거움을 보존한다. 이 경치 좋은 곳에 와서 좋은 경치를 보면 굉장히 즐겁잖아요. 이 즐거움을 보존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거에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을 영원히 보존한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이거는 혼자만 즐거워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영보정에 올라서 좋은 승경에 경치를 즐거워하는 이 즐거움을 오래 영원토록 한다라는 의미는, 첫 번째로 이 지역이 안전해야 되고 국토가 잘 방비가 되어야 되는 게 첫째고, 그걸 혼자 이 관리자가 그 정치를 하는 사람이, 다스리는 사람이 혼자만 즐기면 안 된다는 의미도 있겠죠. 백성이 굉장히 궁핍하고 못 사는데 이 정치하는 사람 혼자만 즐거우면 그 즐거움은 오래 영원토록 지킬 수 있는 즐거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뒤에 요약한 게 나오는데요. 처음에 이때 기문에서 나오는 영보정의 영보라는 의미, 가치 부여는 길이 보전한다라는 건 첫 번째 충군우군, 나라를 임금께 충성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그거의 1차적인 의미에서 영보라고 붙였는데, 거기에 이제 홍주 목사 이의무가 부임해서 영보정의 의미를 부여한 것은 이 정사를 잘 다스려서 이 즐거움을 영원히 백성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곳을 지킨다라는 의미를 부여했다라는 게 아주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그래서 명승정자 국토산하를 영원히 보존하여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영원토록 즐길 수 있게 한다. 근데 이때 당시가 연산군의 폭정이 있던 암담한 시대였었어요. 그때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이러한 정사를 돌보는 뭐 관찰사나 이런 그런 목민관, 이 사람들이 들으라고 한 얘기겠죠.
그래서 이러한 암담한 정치 현실 속에서도 이러한 영보정의 천의 아름다운 순경도 나라가 편안하지 않고 지켜지지 않는다면 백성이 즐거워할 수 없다. 그런 의미를 덧붙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순경도 여민동락할 수 있어야 능락할 수 있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면 영보정에 한번 올라가서 이렇게 좋다 이렇게 할 여를 없죠. 여가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를 깨달으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무가 이 영보정 기문에서 아주 가치 부여를 잘 해놨습니다. 제일 처음에 1504년, 1505년에 이러한 기문의 의미를 부여하고 나면 그 후대에 영보정에 온 후대의 시인이나 문인들은 이런 의미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굉장히 맞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뒤에 신익성이 지은 영보정 중수기라고 해서 영보정이 이제 그 다음에 계속 중수가 되죠. 수리가 되고 그럴 때 또 다시 중수했다는 것을 기록하는 글을 씁니다. 옛날 사람들은 여행을 가도 시를 썼고요. 누군가를 떠나볼 때도 한 시를 쓰고요. 누군가 죽었을 때도 시를 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뭔가 뭐 찬양을 할 때도 시를 쓰고 그래서 우리 한문학에서 우리가 조선시대가 한문학이 굉장히 많은데 한글 창제가 됐어도 한문으로 다 모든 글을 쓰고 향유를 했기 때문에 이 우리 그 한문학사에서 한시가 80%를 차지합니다. 그렇게 많이 일상생활에 그 아주 그냥 보통 여사일이었던 게 한시입니다. 그 중에 이제 뭐 한시 작품을 뭐 많은 장르에서 여러 개 다룰 수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기문, 서문 이런 것도 기록으로서 한문으로 다 남겼거든요. 이런 문헌을 근거로 저희가 이제 각각의 기록을 하고 문학 작품으로서 이렇게 작가들이 지역의 어떤 문화를 남기는데 이걸 가치 부여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 뭐가 뭐 했다라고 하는 사실만 가지고는 어떤 그 이상의 문화로 발전할 수는 없어요. 사실과 역사일 뿐이죠. 근데 저희 문학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기문도 지금 기라고 했지만 사실적인 기록이지만 여기 안에는 분명한 그 의미를 새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얘기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신익성이 쓴 중수기문에서는 조금 더 발전돼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천엄도 보전할 수 있고, 천엄이라는 것은 천혜의 우리 굉장한 그 전략지를 말하는 거죠. 여기 지역이 그렇죠. 그리고 인화도 보전할 수 있어야 되고, 인화라는 것은 사람과 잘 조화롭게 지내는 것, 이런 문화도 이 지역에서 이 영보정에서 가치를 되새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정자의 멋진 승경을 즐기는 일 또한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영부가 영원히 지킨다라는 것의 의미를 조금 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얘기한 거죠. 그래서 함께 오랫동안 길이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강조합니다. 자, 이게 영보정의 의미가 이렇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걸로는 제가 이제 충청수영의 영보정의 문화적 의미라고 했는데요. 자, 이 영보라는 의미 자체가 정리하자면 수영 안에 지은 정자거든요. 원래 이제 명승 정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정자에 이름을 붙일 때는 어떤 그 정자의 주인의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를 해요. 그래서 뭐 경전의 어떠한 명구 아니면 내가 심신수양을 해야 되는 뭐 절제해라라든가 아니면 뭐 참선해라라든가 뭐 여러 가지의 철학적인 의미를 담아서 정자 이름을 붙인다면 여기는 좀 변별되는 특색이 있는 거죠. 영보라는 것 자체는. 그래서 다른 명승정자의 누정에 그러한 제해를 하는 거, 이름을 붙이는 그런 기문하고는 굉장히 다른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민농락이라는 것은 누정에서는 늘상 우리가 그 명승을 바라보면서
이제 풍류를 즐기고 낭만을 즐기고 경치가 좋은 그런 곳에서 음주 가무도 하고, 네, 사람들이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정말 정사를 잘 다스리는 목민관이 오게 되면 그 힘든 노역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너무 자기 일처럼 와가지고 일을 돕는다고 하는 내용이 꼭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목민관이 백성을 너무 아껴서 자기 사재를 다 털어서 이 누정을 짓는 것에 대해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면서 한다, 희생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민동락이라는 것들은 항상 이런 좋은 명승은 같이 함께 백성과 함께 같이 즐기는 이러한 의미가 많이 강조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보정의 어떤 문학적 전승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문학적으로 영보정은 한문학에서 보면요, 굉장히 이름난 정자였습니다. 그래서 문헌에 뭐 아까 말씀드린 고전 DB화가 많이 돼 있거든요. 번역이 돼 있는 거 찾아보면 영보정이라고 돼 있는 게 굉장히 많이 뜹니다. 지금 너무 많은 시 제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작품들을 아직 제대로 수집하거나 제대로 번역 전문가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청 지역의 많은 명승지의 정자들, 이런 걸로 이제 누정의 문학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하다가 지금 좀 이렇게 쇠퇴된 그런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인데, 자, 영보정이 옛날 모습은 어땠는가를 저희가 1차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어요. 옛날 글을 통해서. 지금은 복원한 건데 옛날 사람들은 영보정 모습을 어떻게 묘사했을까? 네, 한번 볼게요. 그래서 영보정기 1504년에 쓴 영보정 기문에서 그대로 묘사한 영보정의 모습입니다. 이 정자는 층층 벼랑 위에 있는데 깎아지른 언덕이 천잔하되고 큰 강을 내려다보면 물결이 일렁이고 높은 봉우리가 주위를 둘러싸 푸른 병풍이 낮게 펼쳐진 듯하였다. 이 문학가의 감성으로 적은 겁니다. 그리고 빨간색, 서쪽으로 바다 입구를 바라보면 물과 하늘이 서로 이어지고, 아까 사진 본 거랑 많이 비슷하죠. 이걸 다 한문으로 이제 묘사해서 뭐 대를 맞추고 기교를 넣고, 네, 자기 나름대로의 창작을 하면서 기문을 지은 겁니다. 멀리 아득한 섬들이 안개와 구름 노을 사이에서 출몰하니 이곳은 참으로 강산의 빼어난 경치이다. 네, 이걸 굉장히 유려하게 잘 번역하면 한글 수필을 읽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긴 하거든요. 한문으로 된 원문인데, 신익성은 또 이제 이렇게 17세기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영보정의 모습을, 이 영보정에서 봤을 때 여러 산들이 마치 비녀와 호를 든 것처럼 둘러싸며 이렇게 읍하고 있는 듯하다. 영보정을 향해서 그렇게 묘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는 듯한 모습의 누각이 영보정이다. 굉장히 이렇게 똑 튀어나온 그 만에 이렇게 날아가는 듯한 아주 신비로운 그런 모습의 영보정이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 호수 가운데 두 개의 섬이 그림처럼 마주하고 있고, 뭐 아지랑이가 떠 있고, 저희가 뭐 시시때때로 서해의 그 석양이나 뭐 아니면 새벽녘이나 아니면 저물녘이나 보면 굉장히 그 모습이 다양하죠. 그런 변화무쌍한 신비로운 모습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정자에 오르면 마치 훨훨 구름 위로 넘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드니, 이런 느낌 들어보셨어요? 이 문학적 감수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신익성 이분도 대단하지만 이게 글을 짓는 문장가고 하니까 이 글을 짓는 거잖아요. 내 느낌을 솔직 담백하게 해놨는데 이 영보정에 오르면 자기가 마치 이런 느낌이 든다. 그리고 여기에 있으면 거의 새 속에 있는 곳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정자가 온 나라의 이름이 알려졌다. 네, 이런 그 평가.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임진왜란 외적을 치기 위해 명나라 수군이 와서 여기 정자 앞에 배를 정박하였는데 이 장수들 중에는 강남 사람이 많았다. 여기 강남 사람은 중국의 이제 소주 항주의 강남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주 항주 여행 가보신 분들 있으시죠? 굉장히 막 신비롭고 막 뭔가 안개가 끼어 있고 막 이런
그런 환상적인 자그만 막 이런 그 조그만한 섬도 있고 이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두 이곳의 풍광이 마치 악양보다 낫다고 하였으니, 이 악양의 중국의 대단한 절경인 그곳보다 여기가 더 좋은데? 이렇게 했다는 게 이게 문헌의 기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히 천하의 승경이라 할 만하다, 이렇게 묘사를 하였습니다. 대단했던, 이게 이제 너무 소문이 많이 난 거겠죠. 여기 영보정에. 지금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정약용도 이렇게 표현을 했죠. 영보정의 연유기, 네, 놀러 가서 또 기문을 남겼습니다. 자기의 사실 언제 가서 어떻게 느꼈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수필처럼 쓴 건데, 천하의 사물이 기이하지 않으면 드러날 수 없다라는 것을 나는 영보정을 보고 알았다. 보통의 정자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뭐 강가에 좀 물 있으면 하나 짓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보다 훨씬 더 기이하다는 거죠. 그 기이한 거에 두 가지가 뭐냐, 산세가 갑자기 물 가운데로 들어가 섬처럼 돼버린 것. 왜 우리는 조수간만 있으니까 산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물이 들어와 버리면 섬처럼 되잖아요. 그거를 돌연입수여도라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 자해 돌연 입산 위호라. 이건 뭐야? 바다에서부터 돌연이 갑자기 산으로 들어가서 호수가 돼버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조수 간만의 차에 의해서 물이 빠졌다 들어오면은 이건 호수인가? 바다인가? 이럴 때가 있죠. 또 섬이 됐다가 이어졌다가 육지와 연결됐다, 이런 신비로운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요 모습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하나 더 보면, 이거는 이제 요거 조금 더 자세히 한 건데요. 이 산과 이 산맥의 이 형상이 학이 마치 목을 길게 빼고 물고기를 먹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 같이 보인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뭐 호수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 그래서 내가 여러 곳을 다 가봤지만 다산 정약용도 사물은 기이하지 않으면 이름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을 이 영보정을 보고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극찬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자꾸 하나씩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가 이제야 나오는데요. 기문에서의 묘사도 굉장히 문장가가 쓴 그 묘사법이 대단한 거거든요. 저 글들이. 그래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가 몇 편 나오는데, 이게 좀 약간 시대 순으로 배열을 하긴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영보정에 관련된 유명한 시로는 그 읍치현 박은의 시를 많이 꼽습니다. 읍치현 박은이 누구냐면, 그 아까 기문을 1504년에 쓴 영보정 기문을 쓴 홍주 목사를 지냈던 연원 이의무가 있고, 연원 이의무의 아들이 용제 이행입니다. 용제 이행의 절친한 친구가 읍치현 박은입니다. 근데 이제 용제 이행하고 읍치현 박은 중에 읍치현 박은은 굉장히 일찍 죽었습니다. 요절을 했는데 사화 때문에. 근데 그때 박은이 이 영보정에 제한 시가 있는데, 그 시가 워낙에 절창이었다라고 해서 그 후대에 여러 시인들이 영보정에 관련된 그 차운시를 짓거나 그 영보정에 관련된 박은의 시를 얘기하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박은의 시는 제가 소개시켜드리진 않겠는데요. 워낙에 박은은 시를 잘 지었다라고도 많이 하고, 한시사에서는 이분이 굉장히 아주 천재적인 기질이었었는데 너무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 안타깝기 때문에 또 시를 젊은 시절에 지었던 시를 흠모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긴 합니다. 네. 자,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양경호 씨가 굉장히 좀 좋아서 제가 논문에서 그 다룬 시들은 나름 저는 이제 한시 전공하는 문학도로서 좀 가치가 있고 되게 잘 지었다라는 것만 뽑은 거거든요. 오늘 그냥 제 주관인데 몇 수 이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야등 영보정, 밤의 영보정에 오르며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지금 밤에 영보정에 가면 아마 조명을 굉장히 화려하고 이쁘게 해놨을 겁니다.
맞죠? 네. 그래서 또 밤에 보는 경치는 좀 달라요. 그런데 이제 양경우가 살았던 이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은 깜깜했을 겁니다. 그쵸? 조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때 밤에 영보정에 올랐을 때는 뭐라고 했을까? 벼랑 끝에 지어 기세가 우뚝하고 한글만 읽겠습니다. 논문 복사본에 잘 이제 출전하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페이지 하고 있는데요. 그 13페이지에 보면 출전하고 거기에 밑에 해설이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학술지 논문도 일반 대중들이 다 읽어도 이해가 되게끔 풀이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냥 쉽게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읽기에 너무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좀 부분 읽어보시고요. 여기선 요약만 해드리는 건데, 밤에 영보정에 오르라, 양경우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양경우가 이 시는 1607년 40살에 지은 겁니다. 해미 현감에 재직했을 때예요. 해미까지 왔으면 그렇게 대단하다는 영보정이 안 가볼 수 없겠죠. 어쩌다 보니 이제 밤에 올라간 거예요. 이 지역은 다 유람하기 좋아서 다 다녔어요. 한번 내려오면. 그래서 코스가 있었습니다. 이쪽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도는. 벼랑 끝에 지어 기세가 우뚝하고, 이 벼랑 끝에 지었다라는 건 늘 나오는 말입니다. 아로새긴 마루대와 들보 하늘에 가깝구나. 하늘에 가깝다는 말도 매번 나오는 말이에요. 마치 거기 오르면 쫙 내려다보는 게 하늘에 정말 닿을 것 같은 느낌? 옛날 양경우도 그랬던 거죠. 인사는 예나 지금이나 아름다운 자치 남기고 청기는 아침 저녁으로 찬 조수를 일으키네. 인사는 예나 지금이나 아름다운 자치를 남기고, 사람 일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를 다니면서 아름다운 자치, 여기를 다녀가면서 여러 가지 이런 시나 명문들을 많이 남기는데, 거기에 무심한 이 천기는 조수를 일으킨다라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물이 빠졌다가 들어왔다가, 이걸 보면 저는 좀 이게 참 신비롭고 이 세상 돌아가는 이 자연의 이치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수함경미 해가지고 8구인데요. 5, 6구를 함년이라고 합니다. 경년이라고 합니다. 긴 모래섬에 비 지나가 고깃배가 사라지고 해안에 안개 끼자 개 잡는 등불 아득하네. 개 잡는 등불이 아득하네. 밤에 깜빡깜빡 개 잡죠. 지금도. 예, 저도 해루질도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그 재미가 쏠쏠해요. 저희도 등을 가지고 잡잖아요. 그런 아주 소박한 어촌의 모습이 여기 고스란히 있습니다. 12급이 난가는 가을달 아름다우니, 지금 가을달도 거기 뜬 거예요. 그러니 너무 어둡지는 않겠죠. 옛날 가을달은 뭐 그리움이든 뭐든 이런 거에 한시에서 상징인데, 달은 딱 하나잖아요. 이 세상에 어느 곳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에서는 달이 나오면 무조건 그리운 사람을 떠올리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기선 특히나 가을달이 영보정에 뜬 거예요. 밤에 올랐어요. 옥구슬발 높이 걸고 밤에 피리를 부노라, 이런 낭만적인 이런 상황을 노래를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밤에 한번 올라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양경우가 40세에 오른 건데 영보정 위치, 그다음 밀물썰물이 보여주는 풍광, 지금도 우리가 느끼는 거랑 같습니다. 또 고깃배가 왔다 갔다 하죠.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느릿느릿 들어오는 고깃배를 보면 마음이 굉장히 한적해지는 그런 내용, 그런 느낌. 그 다음에 가을 달빛 아래서 한껏 정취를 즐기고자 하는 자신. 그 다음에 또 섬세하게 영보정 주변 풍경과 영보정 일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 또 보겠습니다. 이것도 결이 다릅니다. 차 영보정 운, 그래가지고 이건 차운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보정에 관련된 한시 작품은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자를 똑같이 앞사람이 지은 걸 그대로 본따서 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시에서 운자가 천년, 변, 선, 연 이렇게 돼 있죠.
운자가 그대로 있고 여기서 수함, 경, 미 이렇게 8구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비루, 나는 듯한 누대. 굉장히 이게 누각 자체가 아주 멋스럽게 돼 있는 모습. 높은 하늘에 기대 있어. 비슷하죠. 한번 오르면 마치 날개가 돋는 듯하네. 요 느낌이 아까 앞에서도 기문에서도 나왔었습니다. 그 여러분들 앞으로 가시면 날개가 돋는 듯한 느낌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느껴보셔야 돼요. 아, 어떻게 이렇게 느꼈지? 근데 저도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감성이 없는 친구들은 아무리 설명해줘도 못 느껴요. 그쵸? 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꽃을 봐야 돼. 아니면 뭐 자연을 봐야 돼. 나무를 봐야 돼. 이렇게 하고 한시를 설명합니다. 매화가 폈는데 매화가 뭔지도 모르는 친구한테 매화시를 읊어주면 무슨 감성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매화가 얼마 전에 피고 졌지만 제일 먼저 피잖아요. 눈을 맞고 피기 때문에 눈 속에 매화향이 나잖아요. 그걸 보고 선비의 아주 고결함, 절개, 어떠한 힘든 고난 역경도 딛고 일어서는 그러한 굳은 지조, 이런 상징이 한시에 있거든요. 그걸 모르는 친구들한테 한시를 설명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 꽃을 보고 와라 먼저 합니다. 그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한번 돌이켜 보시고 영보정을 그냥만 왔다 갔다 하셨다면 오늘 이 한시에서 야, 나는 듯한 날개에 내가 막 나르는 듯하네? 그런가? 네. 그 다음에 넓은 바다 밖에 환상적인 신기루가 생기고 채색 구름 옆 우뚝 신선 사는 누각이 열리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영보정에서. 복내섬 찾아가는 길 열렸는데 약초 찾는 배는 어디 나루를 잃어버렸는가. 네, 그래서 요거 요약을 한 걸 보겠습니다. 1618년에 지은 건데 덕산에 왔다가 영보정에 조찬하니 이제 유람을 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요 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보정에 올라서 내가 마치 신선이 된 것 같다라는 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신선이 사는 곳인 듯한 절경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또 뒤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김육의 영보정이란 제목의 시인데요. 요 시는 또 뭐가 다르냐면요, 새벽에 지은 시예요. 새벽에 또 올라볼 수 있겠죠. 새벽 풍경은 다르니까. 작가마다 아침 되자 흰새가 기쁘게 부르고 조용한 바다에 새가 갈매기든 뭐든 날아다니는, 봄비는 촉촉한데 호수에 물 가득 찼구나. 맑은 새벽 높은 누각에 기대서 바라보니 십주도를 펼쳐놓은 것 같고 내 앞에 막 10개 막 그런 십주도는 신선이 산다는 그런 환상의 섬을 얘기합니다. 마치 아무도 없는 고요한 새벽에 가본 영보정에서 내려본 아주 자그마한 섬들이 막 앞에 있는 그런 것들이 신선세계에 있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풍경의 그러한 영보정의 풍경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박태보의 시인데요. 이 시도 보면 우리 프린트물에 또 있습니다. 박태보 시는 14페이지에 있는데요. 이 시 같은 경우가 되게 젊었을 때 지은 시예요. 22세 가을에 지은 건데 이때 이제 젊은 청년인 박태보가 여기 이쪽에 결성의 외조물을 보러 왔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영보정에 잠깐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에 뭐 인척집에 갔거나 아니면 부임해서 왔거나 꼭 들르는 코스였다는 거죠. 호숫가 안개가 맑은 가을에 자욱한데 작은 잔에 살짝 취해서 높은 누각에 앉았네. 살짝 잔주를 하고 올라가서 영보정에서 바라봅니다. 폭우에 바람이 부니 산 풍경이 흔들리고 물이 빠진 텅 빈 모래가에 언덕 그림자 일렁이네. 이 얘기는 바람이 불었을 때 그 물에 바람이 불면 물결이 흔들리니 산이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얘기한 거고, 사구 같은 경우는 물이 빠진 그 모래가에 언덕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한다. 물이 이제 들어왔다 나갔다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수히 많은 돛담배에 서로 드나들고 한 쌍의 맑은 섬은 마주하여 가라앉았다 뜨는구나.
벽에 걸린 중렬의 시는 참으로 나의 벗이니 어찌 그와 함께 이 유람을 함께 하리요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거든요. 벽에 걸린 중렬의 시에서 여기 중렬의 시는 박은의 시를 말하는 겁니다. 영보정 안에 읍치현 박은이 지었던 시가 걸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흔적을 남기고 간 우리 시인들은 존경하는 마음에 항상 그 선대의 그 시인들의 시를 외우고 읊고 차운하고 이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유명하고 천재적인 시인인 박은의 시가 있는 곳에 가면 나도 시 한 편을 남기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벽에 걸린 중렬에 박은의 시를 딱 보고서 참 내 친구 같아. 왜? 그때나 지금이나 이 풍광에 내가 똑같이 서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조선시대에 유명한 이 시인들과 같이 공감하면서 친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똑같은 그런 느낌에 공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초월해서 이 한시 작품, 한문학 작품의 이 문학성이 같이 이제 좀 높게 평가받는 것은 문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의 어떤 현대적인 현대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공감대를 준다는 거죠. 문학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오래된 문학을 같이 읽는 게 이 한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박태보도 자기가 지금 한참 세월이 지난 여기에 왔는데 읍치현 박은의 시를 보니 나의 벗이다. 나도 그와 같은 느낌을 느꼈는데,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분은 지금 죽고 없잖아요. 한참 전 사람이니 어찌 그와 함께 유월함을 함께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명승지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이런 인생무상이나 회고적인 내용을 많이 얘기합니다. 지금 옛날 사람이 돼버린 그 사람은 여기 없고, 그렇지만 세월은 지나가고, 그죠? 네, 그런 얘기를 똑같이 하게 되는 게 이제 문학적인 어떤 감성에서 나온 그런 말이겠죠. 박태보가 1675년에 지은 거죠. 네, 그래서 지금도 많이 그럴 것 같은데 그 많은 배들이 교차해 가는 모습, 그다음에 섬이 떠 있는 절경, 그죠? 그리고 박은의 작품, 이렇게 마무리한 그런 작품입니다. 자, 요 박태보의 기문을 하나 더 볼 건데요. 이 사람은 여기 주변에 와서 많이 돌아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령에 한산사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처음에 박태보는 한산사에서 영보정을 바라보는 풍경을 여기에 적어놨어요. 저는 이걸 안 해봤는데, 여기 이제 자세히 보면 조금 있다가 한산사에서 있었는데 언덕 너머로 돈대 같은 게 보이는데 수군형이 이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영에서 그쪽에서 취각 소리가 뻥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 소리를 듣고 굉장히 그 소리가 비장하였고, 그런 걸 보고 나서 지금 보니까 되게 그 한산사에서 스님을 불러서 종을 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수영에서의 고각 소리가 막 들리는데 절에서는 종을 치게 한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서로 바다를 사이에 두고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이 소리가 굉장히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낭만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또 감히 또 스님을 불러서 종을 치게 했어요. 한번 해본 거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수군형을 바라보니까 호수 가까이에 아침에 또 보니까 아름다운 누각과 처마 기둥이 보였다. 이게 영보정이죠. 그래서 저기 가봐야겠네. 그래서 한산사에서 영보정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너무 그림과 같아가지고 안개도 꼈기 때문에 아침에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승을 보내서, 한산사에 있는 승을 보내서 그 수영에 편지를 전해서 나 가고 싶은데 허락을 해주소. 왜냐면 군영이니까요. 그랬더니 절도사가 이때 이필형이라는 사람이, 이필형이 배를 준비해 주어서 우리를 맞이해서 호수를 건넜다. 굉장히 자세한 여행의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한산사에서 넘어가가지고 매주컨에서 절도사를 만나고 밖으로 나와 영보정에 앉으니 남쪽으로 해구와 여러 섬들이 보이고 북쪽으로 포구 주변에 여러 산들이 보였다. 너무 좋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이 기문에서 자기가 거기 내포에 놀러 간 그런 이력을 그대로 이렇게 쭉 적어놨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야, 옛날 사람들도 우리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구나. 근데 이걸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가 같이 이걸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문학으로 된 문헌의 기록이 굉장히 재밌어요. 찾아보면. 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자, 박태보 한산사가 이제 보령 천북에 있는 절이고 오천강 건너 쪽에 위치돼 있고 이제 멀리 이렇게 수군형의 모습을 보고 찾아갔다라는 내용이 이제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박태보의 그 글이 참 이렇게 해서 바라보는 모습도 굉장히 색다르겠구나. 영보정만 두고 볼 게 아니라 거기를 어떻게 갔는지 다른 방향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이런 시들도 찾으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영보정이라는 제목의 송상기의 그런 시입니다. 이 시는 프린트 역시 있는데요. 1699년에 지은 시입니다. 1699년. 우리 너무 오래된 작품들을 보고는 있지만 다 공감하시죠? 그죠? 영보정만 봐도. 시가 자세히 감상을 해서 뜯어봐야지 더 재밌습니다. 왜 이렇게 지었을까? 표현을 왜 시어를 이렇게 썼을까? 그죠? 자, 이것도 역시 1, 2, 3, 4, 5, 6, 7, 8의 율시로 돼 있고요. 네, 명정, 청, 성 오늘 다 맞췄죠. 네, 그래서 율시는 1, 2, 4, 6, 8 마지막 구에 이렇게 운자를 맞춥니다. 자, 그래서 송상기가 영보정에 이제 제한 시인데 널따란 맑은 호수 바다에 닿았고 이제 항상 보면 호수처럼 돼 있는 그 물과 이제 그 바다가 연이어지니까 그런 모습을 항상 얘기하는 걸 느끼시겠죠. 그 다음에 붉은 난간이 백척의 높이 정자있네. 굉장히 높이 이제 있는 그런 모습. 지금보다 아마 더 언덕이 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은 저는 영보정도 가봤지만 영보정 맞은편에 그 전망대 있거든요. 그 좁은 길로 가는 맞은편에 거기 굉장히 높아가지고 아찔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영보정이 좀 내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되게 좀 절경으로 좋았는데 제가 영보정 이제 답사도 몇 번 가고 막 여기 그 영보정 처음에 복원한다고 했을 때 무슨 기초 자료 조사하는 거 공무원 그 선생님한테 연락해서 다 받아서 이거 논문 자료를 받은 거든요. 그 당시에 이 자료 조사를 하는 게 어떤 업체에서 막 했는데 받아보니까 제가 한문학도로 봤을 때는 너무 엉성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 이거를 꼭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좀 전문학술 논문을 써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학적인 아니면 고고학적인 이런 그 고증은 되는데 문학적 고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옛날 사람들이 직접 해놓은 얘기들.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대단한 명망 있고 벼슬이 높고 이런 사람들이 다 적은 그런 문장가의 글들은 그걸로 자체로 문헌에 있는 것 자체로도 고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한문학의 문헌을 잘 찾아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때 당시에도 보면 송상기가 여기 온 게 충청도 관찰사로 부임했을 때 여길 들러서 이 작품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아주 그렇게 이름난 영보정에 와서 널따란 맑은 호수 바다에 닿았고 그 위에 높은 난간 백척 높이 정자있네. 관리되어 봄 경치 따라 여기 와서 피리 소리 반쯤 섞인 뱃놀이를 듣네. 관리가 되어서 왔다는 얘기지. 자기가 관찰사가 되어서 와서 봄 경치 따라 봄에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분들도 다 업무 중에 할 거 다 하고 합니다. 저희처럼 여가를 마련해서. 그리고 여기 와서 보니 피리 소리가 반쯤 섞인 뱃놀이를 듣네. 굉장히 운치 있죠. 어촌의 풍경을 본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신비롭고 새롭고 이러한 그런 일일 겁니다. 밀려오는 커다란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고 아득한 포구의 섬들은 푸르게 보이네. 취용이 남긴 훌륭한 시가 으뜸이니 천천히 음미하니 문창성 마주한 듯. 자, 취용도 역시 박은입니다. 역시 읍치현 박은이에요. 읍치현이 호거든요. 이 읍치현 취용이 남긴 훌륭한 시가 최고니. 내가 많은 시가 걸려 있는데
다 읽어봐도 그래도 박은혜 씨가 최고네. 이거 이제 좀 추켜 세운 거기도 한데, 천천히 음미해 보니까 문창성을 마주하다. 문창성은 이제 문학을 상징하는 별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 하늘에 제일 빛나는 별인데 문장을 제일 잘 짓는 사람을 이제 비유하는 그러한 별 이름인데, 내가 그 시를 읽어보니 참 잘 졌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읍치엄 박은이 지은 그때로부터 100년이 넘게 이 시가 계속 전해지고 이 시적의 흥취가 전승이 되고 있잖아요. 그 지금 저희가 같이 감상을 하고 이런 같은 느낌을 느끼고 있잖아요. 이런 어떤 문학적 전승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보정. 자, 그래서 홍상기에 대한 시, 여기 영보정에는 당시 많은 제형시들이 걸려 있으나 여러 시인들에게 가장 으뜸으로 꼽히는 거는 읍치엄 박은혜 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 박은이 지은 제형시라고 합니다. 제형시에 대한 언급은 영보정을 찾는 시인 묵객들에게 빠질 수 없는 소재다.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신 거에 읍치엄 박은혜 시, 그리고 표현법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인상적으로 들어오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시네요. 등영보정, 정약용. 좀 후대죠? 시대적으로 지금 쭉 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1600년 초기부터 지금 1800년대까지 보면 1795년이죠. 여기 이제 1705년이에요. 정약용인데요. 여기 보면 처음에는 정약용이 못 왔다가 나중에 이제 여기에 금정찰방으로 자천된 그 가을에 유람할 때 지은 작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영보정에 올라. 다산 정약용은 여러 글에서 영보정을 굉장히 으뜸이다라고 극찬한 게 많고요. 이 시는 이제 직접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 위에 붉은 누각 호숫가에 있는데 주렴 가득 가을 풍경 쓸쓸하구나. 왜 쓸쓸할까요? 네? 본인이 여기에 좀 가을이 돼서 가을 풍경에 이제 본인의 정감은 신성 같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쓸쓸한 가을의 영보정을 만난 거예요. 보름달 낀 조수는 빈 골짜기로 들어오고 찬 구름 속의 섬은 아득한 하늘에 떨어져 있구나. 전체적인 시상이 약간 쓸쓸한 가을 정감이에요. 앞에서 본 거랑 달라요. 밤에 올랐을 때, 새벽에 올랐을 때, 봄에 올랐을 때, 가을에 올랐을 때. 지금 이건 가을 풍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이 되면 약간 서해가 좀 스산하고 바람 많이 불고 그렇죠. 그리고 낙엽도 많이 떨어지고. 여기에 이제 이함이 살던 옛집에 스님 홀로 머무르고 박은이 남긴 명구는 기생이 오히려 전하는구나. 여기서도 좀 쓸쓸함이 남아있어요. 이함은 토정 이지함이거든요. 토정 이지함도 당진 사람이에요. 박은도 마찬가지고, 박은의 이제 큰딸이 용제 이행의 며느리가 돼서 무덤이 당진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시가 많이 남았으니까 두 개를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도 여기 집에는 스님이 홀로 머무를 뿐이고, 이 박은이 잘 지었다는 시는 그냥 기생이 오히려 전한다네. 아무리 유명한 시인인들 그 사람 죽고 없어. 그냥 기생들이 전할 뿐이야. 그리고 이지함이 살던 그런 옛집도 스님만 홀로 머무네.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들 부귀영화 아무리 가졌던들 죽으면 그만이야. 흔적이 없어. 이런 어떤 인생 회상? 인생 무상? 네,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다산 정약용 이때 별로 좋지 않은 때라서 그럴 겁니다. 안개 물결 만리에 어디로 가려는지 한가로이 물가의 모래밭에 장사배를 바라보노라. 안개 물결이 만리에 어디로 가려는지 나는 저 장사배를 바라보노라. 자, 한시에서의 물의 흐름이나 물결이 어디로 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가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세월이 흐르는 걸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세월은 물은 한번 서쪽으로 계속 흘러서 어떻게 한다?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말 많이 하죠. 예, 주의도 그런 말로 권학문을 쓰셨고 많은 그런 작품에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이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똑같잖아요. 지금 다산도 약간 아주 영보정에 올라서는 이렇게 감수성에 푹 빠져서
춥고 좋은 이 승경에 와서는 가을 정감에 약간 이제 가을이 되면 그런가 봐요. 이제 겨울이 되면 나이 한 살 더 먹고 이제 인생은 어디로 가는 거야. 그 사람들 그런데 안개 물결 만리로 어디로 가는지 한개 물가에 장사발을 바라보다 저 유유히 흘러가는 고깃배를 바라보노라 라는 게 숱한 자기의 어떤 그런 상념이 묻어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시 전공자라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러한 그 뜻이 많습니다. 자,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쓸쓸한 자기의 심정을 자천되어 와 있었다라고 하죠. 예, 그래서 모든 감정이 좋지는 않은 거예요, 사람이. 영보정도 우리가 좋은 승경일 때 막 찬양한 시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본인의 작품을 지을 때 작자의 어떤 배경이 어떤가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영보정에 올라서 그 풍광을 바라보면서 좋은 경치를 대할 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거기 안에서 내가 작품을 지을 때 이 감성이 올라와서 시로 성취할 수 있는 시의 창작 공간이 되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시를 지을 수는 없어요. 좋은 데 가면 뭐가 생각나고 좋은 데 가면은 뭔가 또 떠오르고 뭐 맛있는 걸 먹으면 누군가가 생각나고 이 똑같은 거죠. 이 영보정은 충분히 그럴 만한 역사적인 공간이고 문학의 공간이었어요. 네, 그래서 한시 작품에서도 숱하게 노래를 하고 문학 작품을 남긴 이유가 절경도 절경이지만 단순히 절경만 찬양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처지와 감성과 이런 걸 담았다라고 한시 작품을 좀 말씀드리고, 네. 자, 그래서 영보정은 이런 고깃배, 섬, 조수 이래서 이런 것들을 다 작품 속에 담아냈다는 거고요. 자, 제가 이제 동해 관련된 누정시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같이 지금 읽어본 한시 작품들은 영보정 관련 시는 이런 동해와 되게 변별되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조수간만, 그 다음에 고깃배 들어오는 거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섬이 됐다가 산이 됐다가 호수가 됐다가 바다가 됐다가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서해안만의 어떤 그 풍광의 묘사가 돼 있고, 또 뭐 홍성, 홍양 이런 데 관련된 기록들을, 이 지역에 관련된 기록들을 보면 이 서해안 일대의 물산, 풍토, 산천 이런 거에 대한 기록을 굉장히 많이 다 이제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많이 좀 발굴해서 좀 대중화하고 소개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포의 대표적인 정자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500여 년 정도 됐죠. 이 역사 속에서 전승된 내포 누정이 이 뛰어난 절경이 지금 현대 우리가 산 지금까지도 이제 복원이 되어서 더 근접하게 해준 거죠. 복원이 안 되고 정자가 실물이 없다면 짐작만 할 텐데, 일단 복원이 돼서 정자가 다시 생겼는데 이런 그 감성들이 고스란히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좀 학술적인 거에서 조금 플러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것과 여러 우리 많은 지역 주민 선생님들께 좀 그냥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역 향토에서 공부하고 자랐고, 또 서해안이 너무 좋아서 지금 향촌 생활을 막 시작한 사람이기도 한데, 이 지역의 한문학 콘텐츠 문화, 한문학에 이제 많이 공부를 하고 앞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첫 번째 이제 여러 우리 지역 향토학자 선생님들 여기 많이 계시지만, 이렇게 일반 선생님들, 주민들께서도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참 좋습니다. 그게 시작이고 구심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요가 있어야지 알아서 또 궁금해하고 참여해 주셔야지만 저희 전문 연구자들도 이거를 확대 재생산하고 더 재밌게 쓸모있게 만들고 싶은 그런 열망이 더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부탁드리고 싶고, 주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전문 전공자, 저는 이제 학술 쪽도 하지만 전문 전공자가 번역을 해놓으면요 아무도 안 읽어요. 번역서 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희가 1년에 한 책을
번역해서 한글로 나오면 500권 찍으면요 아무도 안 사요. 집안에서만 30권 사갑니다. 누가 읽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번역도 하지만 번역 이외에 글을 써야 되고 논문을 일단 전문적으로 쓰는 건 중요해. 전문성이 없으면 안 돼요. 학술적으로 전문적으로 인정받게끔 한 다음에 대중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 학술 전공자가 협업을 먼저 하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지역학을 할 때 향토학자 선생님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요. 왜? 지명도 더 잘하셔요. 역사도 더 잘하셔요. 여기는 여기가 전설이 있어 없어 이런 것도 더 잘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따라다니면서 제가 이제 소스를 받고 전설도 녹음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학술화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협업이 있으면 굉장히 더 많은 좋은 문화 콘텐츠 개발이 되고 더 재밌어질 것이다. 우리 지역 사회가 지역이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쓸쓸해지잖아요. 인구도 줄고 그렇지만 저 같은 젊은 사람들도 이제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저 영보정 10년 전에 논문 쓰고 공부했는데 오늘 정말 제일 뿌듯한 게 10년 전에 썼던 제 전문 학술 논문지지만 이렇게 대중화하는 게 저의 꿈의 하나였었습니다. 이런 제가 조금 서툴러서 더 막 유쾌하게는 못했지만 앞으로 이제 저도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막 200명 있는 데서 학술대회 전문 학술대회에서 가서 해봤는데 이렇게 대중을 위한 거 이렇게 진지하게 보시는 거는 굉장히 처음이고 너무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충청도에서 제가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 한 여러 지역에서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공부하고 또 선보이고 좀 더 대중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